공천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국민의힘 총선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무주공산 그런 지역구에 인지도가 있는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 서울 지역부터 일단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저께 한번 다루긴 했는데 일단 네. 한강 벨트가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을 이렇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걸 한강 벨트로 보자면 여기에 지역구가 9곳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9개 지역 중에서 단 한 곳, 용산에서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8곳이 민주당 차지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중 가장 왼쪽 마포을을 보면요. 정청래 의원이 지키고 있는 지역을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노웅래 의원이 19, 20, 21대 당선된 마포갑은 조정훈 의원, 그러니까 시대전환 출신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서 이용호, 최승재, 신지호 등 4파전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서울 중성동갑을 보면 이곳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출마를 선언한 곳입니다. 또 중성동 을에는 하태경 의원이 도전을 합니다. 지상욱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 외에도 이영 전 장관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지키고 있는데 21대에서는 51%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에 출사표를 던진 하태경 그리고 윤희숙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당에서 수도권의 인물난이다,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구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고요. 이제 당과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한강벨트가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중성동 을 지역이 이 한강벨트의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제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 선거 때 국민의힘이 가졌던 게 서울 강남 지역 플러스 용산이잖아요. 강남당처럼 보이잖아요. 이래 갖고는 앞으로 정치 못합니다. 당이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시작이 바로 이 성동갑이라고 봐요. 이게 강을 따라서 서울 동북부로 쫙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한강벨트부터 동북벨트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한강과 중랑천을 딱 그 만나는 곳에 있어서 성동을 찾아오지 않으면 이 국민의힘의 강북시대, 전국시대 이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이 꼭 찾아와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누가 나가도 되는 그런 쉬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보신 대로 서울 중성동을 그리고 서울 마포갑에 이른바 배지 출신 3-4명이 한 지역구를 두고 이제 경쟁하게 된 셈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볼 만한 접전지다, 아니면 겨뤄볼 만한 지역구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건지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재미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21대 지역구에서 21대 총선에서는 아까 9개 지역에서 8개를 국민의힘이 뺏겼잖아요. 네. 그런데 확 달라진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지역에서 받은 득표율을 계산했을 때 대선 때요. 그 한강벨트가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마용성, 그다음에 한강벨트의 광진이라든지 또는 영등포라든지 이런 한강과 인접한 그런 지역구들을 보면 왜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투표를 했을까? 물론 바람도 일어났지만 이것을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논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값,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00만 원이 오를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1.73%가 오른다라는 그러니까 21대 총선과 그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결과를 내민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 이 지역들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고 또 50대 이상이 유입되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고층 아파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세대가 유입되고 이 전체적인 어떤 벨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뜨거운 바람이고 한강벨트, 마용성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갖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이 뜨거우면서 지금까지의 그런 그 총선에서의 투표 결과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뛰어든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보면은 대선 때는 최근에 앞섰지만 또
뭐 지난 총선 그리고 최근 지난 1년까지 지지율 보면 조금은 양재라고 보긴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보면 본선보다 예선, 경선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구도가 짜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뭐 한 지역구에서는 전현직 의원 3명이 완전히 붙어 있고요. 또 마포을도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회 문제가 생겼지만 그만큼 뜨거운 지역이 돼버렸어요. 뭐 부상이 됐잖아요. 성동을도 그렇고 뭐 용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지금 이야기되듯이 막 뜨겁게 계속 이 시선이 집중될 테고요. 이 경선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주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서도 어떤 거물급 인사들이 여기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서울 중성동구에 갑을이 있는데요. 갑에는 지금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원래 지역구이지만 지금 서초울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그 지역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 내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이긴 했는데 당원 당규상 전략공천 대상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돼서 그 지역구가 비게 됐을 때는 전략공천이 된다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동 성동구 갑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로 옮긴 거지 불출마가 아닌데 이 당규가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전략지역구로 지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만큼 앞으로 앞에서도 이제 실장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치열한 곳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양지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그렇게 쉬운 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하나하나도 지금 마음 놓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성도구 갑이나 을에 모두 다 중량급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특히 이제 갑도 마찬가지고 을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이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에서부터 잡음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을 수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줄이 서울 지역에서 정말 빅매치 지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런 가운데 반대로요. 승리 가능성이 조금 현재로서는 낮은 험지에 출마하는 도전장을 내진 뭐 내부 경쟁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는데 어제 바로 태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서울 구로을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요,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출마 이유에 대해서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그 구로을 지역의 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출마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 서울 강남 갑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 당내 징계로 인해서 이 당협위원장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제 본인이 했던 이 강남 갑 사실상의 재출마가 좀 어렵게 되면서 험지로 분류되는 구로을 지역구를 선택을 해서 출마 명분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구는 현재 현역 의원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이 총학생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네. 지금 방금 아까 조금 전에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관련 얘기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당무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이런 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답변한 게 있는데 그 얘기 듣고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위원장님 사퇴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이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위원장님 어제 태국 이후에도 공천은 당에서 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입장입니까? 당연한 원칙이죠. 그건 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죠. 네, 민주당에서 계속 의혹 제기 그리고 논란 제기를 했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조금 당황하신 게 아닌가라는 또 인상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뭐 고발까지도 지금 하겠다라고 나선 것의 시발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던 발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관섭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 대통령께서 직접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그 원인 자체가 사천 논란 의혹이었다라고 한다면 공천, 나아가서는 당무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나아가서는 정당법, 헌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논란을 야기하셨던 그런 또 어떤 주된 인사로서 지금 약간 당황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저희 인터뷰 싱크라서 한번 짚어보고 갔고요. 얘기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한 위원장이 좀 공언했던 운동권 심판론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 주요 지역 어떤 총선 구도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숙 대 임종석 어제 좀 뜨겁게 달궜는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화제에 올렸는데 굉장히 좀 공감하면서 화제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 심판론 구도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종호 실장님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 이제 마포을에 이어서 성동을이 굉장히 뜨겁게 지금 부상이 됐어요. 성동을과 관련돼서는 물론 이 두 사람이 경선을 통과돼야지만 뭐 전제가 되는 건데 통과된다는 어떤 가정 속에서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내놓으려는 구도에 아주 걸맞은 상징이 돼버렸어요. 뭐죠? 운동권 청산론, 즉 86 운동권이 바로 80년대의 그런 민주화 시대를 등에 업고 어떤 생산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치권에 그것도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국회의원으로 진입을 해서 30년, 40년 동안의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구도의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는 생산적인 어떤 구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인물들의 상징이거든요. 임종석 지금 이 전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어떤 과정도 없이 학생운동 한총련 의장이었다는 그 타이틀로 정치권에 바로 진입한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고요. 또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언제나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3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전희경 의원한테 정무위에서 그때 고함을 질렀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운동권이 하는 어떤 훈장 같은 거거든요. 3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30년 전에 전희경 의원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말인데, 근데 윤희숙 의원은 잠깐만 보면 윤희숙 의원은 사실 학생 운동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학생운동권이라는 훈장이나 타이틀을 다 빼고 자신이 직접 공부도 하고 하면서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연구하는 KDI 연구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들 속에서 누가 유능하고 누가 무능하냐, 누가 문제 일으키기만 하고 누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구도에 걸맞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흥미롭게 계속 구도가 이어질 것 같고요.